우리 준혁이를 대체 어디에 숨겼냐고요?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서영이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수, 한때 그녀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남자였고 준혁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을 함께했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이제 앙상한 뼈만 남은 그의 얼굴에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 15년 전 그날 CCTV에 다 찍혔잖아요. 준혁이가 당신한테 뭔가를 건넨 거.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또 거짓말하려는 거예요? 영희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유괴가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니? 그렇다면 15년간 그녀가 원망했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괴범으로 몰린 채 살아왔던 걸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들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과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15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서울 강남 대성그룹 회장 일가가 사는 저택이었습니다. 300평 대지 위에 우뚝 선 3층 건물, 정원에는 계절마다 정원사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달리 집안은 냉랭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앉은 17살 서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시리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어머니 영희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오후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영희가 통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혁아, 오늘 수학학원 빠지지 마. 특강 있다고 했지? 네, 엄마. 준혁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영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구찌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10분 후 아버지 진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님들 모시고 골프 치러 가신다. 너도 같이 가서 인사드려야 해. 아빠, 저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친구? 내가 지금 친구 만날 때냐? 다음 달이면 모의고사인데. 진우가 말을 자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은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 집에서는 입맛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준혁은 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원을 지나 대문으로 향하는 길,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준혁아, 학교 가니? 경비실 문이 열리고 김철수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생겼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점심은 먹고 다니고. 철수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값싼 딸기맛 사탕이었지만 준혁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학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수학, 영어, 논술까지 3곳의 학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준혁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정부가 준비해둔 샌드위치가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대한 저택이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준혁의 1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영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카드 안에 100만 원 넣어뒀어. 필요한 거 사. 고맙습니다, 엄마. 진우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게 생일 축하의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 준혁은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철수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잠깐만. 철수가 밖으로 나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생일이라며? 아저씨가 준비한 건 별거 없지만 받아라. 상자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생일을 진짜로 챙겨준 사람은 경비 아저씨뿐이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편지예요. 근데 절대 부모님께 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직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준혁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저씨가 잘 간직할게. 준혁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항상 감사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CCTV가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준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영희가 전화를 걸었지만 준혁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경비원 김철수였습니다. 경찰이 대성그룹 저택에 도착한 건 신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거실에 앉아 영희와 진우를 마주했습니다. 영희의 눈은 밤새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준혁 군이 집을 나서기 전 경비원과 대화를 나눴더군요.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이 경비실 앞에 서 있었고 철수가 나와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봉투 같은 걸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저 경비원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분명 저 사람이 우리 준혁이를 데려간 거예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무슨 소리예요? 영상에 다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 사람한테 뭔가를 건넸어요. 분명 협박당한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영희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형사들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어제 오후 준혁 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당신입니다. 경찰서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군이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준혁 군이 당신에게 뭔가를 건넸죠? 그게 뭡니까?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봉투에 담아서 줍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부모님께 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대답하십시오.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철수는 일단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대성그룹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회장님 댁 아드님이 실종된 건 사실 아닙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봤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계속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직장을 잃었소. 아내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집에서 가장의 실직은 재앙이었습니다. 당신 뉴스 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유괴범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경찰한테 제대로 말하세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할 수 없어. 왜요? 대체 왜 말을 못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답답함에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철수를 수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철수는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철수 씨 맞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경력을 보시면. 뉴스 봤습니다. 대성그룹 아드님 실종 사건 말입니다. 저희로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15군데를 돌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철수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학생 아들이 멍든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얘야, 누가 때렸니? 학교 애들이요. 아빠 때문에 놀림받는다고. 유괴범 자식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3달 후 순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철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맡긴 봉투였습니다. 수없이 열어보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저씨, 절대 부모님께 드리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한 소년과의 약속만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준혁이는 그런 부탁을 했을까?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을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경비실 앞을 지나며 언젠가 준혁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돌아오지 않았고 철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3층 건물의 한 방은 15년째 잠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방이었습니다. 영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책상 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17살 준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영희는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사설탐정 7명을 고용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쉼터, 고시원, 찜질방까지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영희는 준혁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전국의 시청자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마치 공기 중에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사겼습니다.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3건 더 추가됐습니다. 괜찮네. 다 소화할 수 있어. 진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골프도 끊었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대성그룹은 15년 사이 2배로 성장했습니다. 계열사가 16개로 늘었고 직원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진우는 늘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을 잡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나? 진우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영희는 침실을 따로 썼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방에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생일이 다음 주네요. 영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32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은 단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경비원만 말했어도. 영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뭔가 알고 있어요. 준혁이가 뭔가를 건넸잖아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도 포기했네. 증거가 없다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밤이었습니다. 한편 철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후 철수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쪽방촌 3평짜리 방에서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으로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을 때 철수는 그냥 서명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철수는 빈방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고 밤 10시에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마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준혁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철수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70살이 다가오면서 철수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아, 김철수 씨, 정신 차려.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철수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구급차가 그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철수에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철수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달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철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도 밀려서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철수는 병원을 나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철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으면서도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철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준혁의 부모에게 알려야겠다고. 15년 전 그 소년이 왜 떠났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 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준혁 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 후 영희와 진우는 시립병원 3층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준혁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진우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301호 실문이 열렸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간 품어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준혁이를 어디에 숨긴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잖아요. 준혁이가 당신한테 뭔가를 건넨 거.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철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또 거짓말 하려는 거예요? 영희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는. 철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는 스스로 집을 떠났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생일이었죠. 준혁이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시계를 선물했더니 울먹이더군요. 철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부모님께 드리지 말아달라고. 간직해달라고. 영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 15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왜 1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준혁이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절대 찾지 말아달라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17살 소년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가 첫 줄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편지는 절대 부모님께 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이 집에서, 이 삶에서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이 제 17번째 생일이에요. 엄마는 100만 원짜리 카드를 주셨고 아빠는 수능 얘기를 하셨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촛불도 없었어요. 진우가 편지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제 성적표만 보고 아빠는 후계자 수업만 시켰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300평짜리 집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학교에서 상 받아도 경시대회에서 1등해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 위에 똑 떨어져 번졌습니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명품 옷도 비싼 학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저를 봐줬으면 좋겠었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줬으면 좋겠었어요. 영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저씨가 제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값싼 시계를 선물해줬어요. 근데 그게 제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따뜻했어요. 왜 부모님은 아저씨처럼 저를 보지 않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해요. 어디론가 멀리요. 아저씨, 제발 부모님께 이 편지를 주지 마세요. 그냥 저를 있게 해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아저씨만은 따뜻했어요. 영희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준혁이가 대문을 나설 때 돌아봤습니다.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울면서요. 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준혁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졌습니다. 준혁이는 유괴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집에서, 차가운 부모님에게서. 영희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유괴범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모른 건 유괴범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집, 넘치는 돈, 완벽한 교육. 하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영희와 진우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영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내쫓은 거였어. 영희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부르십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준혁이를 찾으세요. 철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으니 찾으세요.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로 간 건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있을 겁니다.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강했으니까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유괴범이라고 1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철수 62세. 15년간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으면서도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킨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와 진우는 철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지하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영희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영희는 곧장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년간 잠겨있던 준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정리된 책장, 깨끗한 침대. 모든 게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안 들어오셨다. 밤 11시에 현관문 소리만 들렸다. 굿나잇이라는 말도 없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빠가 골프 가자고 했다. 근데 가보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이었다. 나는 그냥 구경만 했다. 아빠는 나를 한 번도 안 봤다. 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었다. 근데 엄마가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울었더니 돈 10만 원 줬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영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진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계자 수업만 시켰어요.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진우는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7살 때부터 경영학 강의를 들었던 것을, 10살 때부터 회사 미팅에 데려갔던 것을, 15살 때부터 이사들에게 인사시켰던 것을 아들이 아니라 후계자로만 봤구나. 진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준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영희는 전국의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청소년 쉼터, 노숙인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까지.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영희는 준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네요. 진우는 일자리 속에서 공사장,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17에 가출했으니 어딘가에서 일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이름을 바꿨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와 진우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못 찾을 수도 있어. 진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15년이야. 준혁이는 이제 32이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잘 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진우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부모였구나. 네, 최악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300평짜리 저택 안에서, 돈으로 채워진 공간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래요. 뭐? 부회장 자리요. 사교 모임도 전부 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회사 규모 줄일 거야. 계열사 절반은 정리하고. 왜요? 일 때문에 아들을 잃었어. 이제는 바꿔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를 못 찾더라도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삶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계열사 8곳을 정리하신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반을 정리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말 근무는 없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업무 지시도 금지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경쟁사에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려도 괜찮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이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준혁아, 너는 저 어딘가에 있겠지. 같은 시각 영희는 강북의 한 청소년 쉼터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쉼터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영희는 명품 핸드백 대신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아이들 밥 해주시고 숙제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영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뭐 먹고 싶어요? 진짜요? 김치찌개요. 저는 된장찌개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만들면서 영희는 한 소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우예요. 몇 살이에요? 17살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가 집을 떠났던 나이였습니다. 왜 집을 나왔어요?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저는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영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집이 넓어도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희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왜 사과하세요? 아니야. 그냥. 영희는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준혁을 안는 것처럼. 그날부터 영희는 매주 3번씩 쉼터를 찾았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여기 와요? 돈도 안 되는데.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속죄하려고. 무슨 죄요? 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진우도 변화했습니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대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 오십니까? 봉사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진우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며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준혁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숙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뭘 찾으세요? 자꾸 사람들 얼굴을 보시는데.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나 보네요. 네. 15년 전에. 노숙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가족한테 버림받거나 스스로 떠나거나. 혹시 제 아들을 본 적 있나요? 진우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숙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쎄요. 15년 전이면 많이 변했을 텐데.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찾을 겁니다. 평생 걸려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은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야근이 없어지고 주말 출근이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쉼터에서 아이들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구워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진우는 무료 급식소에서 매주 빠짐없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준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는 쉼터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뭐예요?
아,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편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희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전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저를 찾고 계실까? 아니면 잊으셨을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대신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아, 너니? 편지 끝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읽는 분이 가출한 자녀를 찾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분명 어딘가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기를 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진우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준혁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희가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필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딘가에서 준혁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진우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우리 계속 기다리자. 네, 100년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영희와 진우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함께 품고 기다림을 함께하는 부부. 화려한 저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준혁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일로 공허함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하지만 확실하게.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관심이고 안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날을.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봄날 청소년 쉼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4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쉼터 건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 후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이 사무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주방에서 영희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묻은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이들 간식 다 됐어요. 영희의 말이 멈췄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과 코, 입매. 17년 전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혀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정말 너니? 영희가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준혁이 무릎을 꿇고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떠나서. 아니야. 아니야. 영희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사랑해준다고 말 한 번 못했어. 모자는 쉼터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장과 아이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다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준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어. 근데 우리가 몰라줬어. 준혁은 17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집을 나온 후 공사장에서 일했고 검정고시를 쳤고 야간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1년 전부터 여기 후원금을 보냈어요. 가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영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편지가 네, 제가 보낸 거예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봉사한다는 거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놀랐어요. 너를 찾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였는지. 영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밥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족으로.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여기서 같이 봉사하면서. 영희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날부터 세 사람은 매주 토요일 쉼터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만들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색했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먹했던 시간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후 준혁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17년 만에 열린 자기 방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매달 청소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준혁은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엄마. 응, 너 덕분에. 영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준혁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 살면서. 앞으로는 엄마가 잘할게. 진짜 엄마가 될게. 엄마는 이미 충분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고 관심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괜찮습니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여러분이라면 준혁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